김선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모아가면서 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계의 단판이라고 불리는 한반도 정세를 가를 역사적인 단판에 실질적으로 지금 일정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과연 이 두 정상이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뉴스 카페도 오늘 내일 이틀간 이 북미 정상회담 특집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날로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 하노이의 그 교민들도 상당히 축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 현장 연결해서 생생한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 카페는 여러분께 드리는 그 퀴즈와 함께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의 뉴스 카페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2월 27일) 오전 뉴스통 주요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사에 남을 또 한 번의 정상회담 일정에 공식 돌입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 30분에 이뤄지는데요. 짧은 환담을 가진 뒤 20분간 두 정상만 참여하는 단독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기간 동안 두 정상은 최소 5차례 이상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이 본격적인 회담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세기의 담판에 나설 배석자가 누구일지도 큰 관심사인데요. 친교 만찬은 양 정상을 제외하고 각각 2명의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동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도 동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은 고 김일성 주석 이후 북한 정상으로는 55년 만인데요. 다음 달 2일까지 현지에 머물며 산업 및 경제 시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이후 베트남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당장의 관심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발언했습니다. 여기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문 대통령의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지난 회담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랍에미리트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달에 공개한 초안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기업 지불 능력이 빠질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방안이 확정돼도 개편 자체를 반대해온 노동계의 반발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버닝썬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논란이 성접대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승리의 성접대 의혹의 근거가 되는 스마트폰 메신저 내용이 단독 보도됐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메신저 내용이 조작됐다고 밝혔으나 의구심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승리에 대한 내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통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미 하노이 핵담판. 한반도 정세 영향은 지난해 6월 12일이었죠.
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1차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8개월이 지나서 두 정상이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현지 시간으로 6시 반에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8개월 만에 만난 두 정상의 입에 많은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 열차를 타고 도착을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한 10시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밤에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 정도 좀 도착을 한 것 같아요. 두 정상이 지금 하노이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한 5번 정도 만날 것으로 예측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민호 기자 먼저 지난 8개월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그리고 이번 하노이 회담, 두 회담의 차이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작년 6월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예,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제 베트남 하노이 현장에 뭐 우리 기자들도 있고 이제 현지에서 이제 시시각각으로 이제 소식을 전해올 텐데요. 먼저 이제 싱가포르 때와는 달리 이번에 하노이 회담에서는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핵 담판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사실 달라지지 않았고요. 북한과 그 트럼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스몰딜과 빅딜 이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두 장의 카드 중에 이제 스몰딜은 사실상 뭐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영변 핵시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폐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핵 리스트에 대해서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팀이 1차 때와는 다르게 모두 다 바뀌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략을 새로 짜고 그리고 협상하는 내용에 있어서 나왔죠. 네. 특별 대표라고 해서 이제 비건과 네. 김혁철이 이제 네.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한 거고, 네, 이게 그렇죠. 뭐 직접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네. 받아서 이제 회담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패를 안 보여주려고 이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좀 더 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렇게 네.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 하노이에 들어가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 공동선언문 관련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가닥은 잡혔는데 영변 핵시설과 현재 보유 중인 핵에 대해서 어떻게 담판을 지을지 그 부분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때는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소 좀 긴장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네.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2차 때니까 아무래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대통령과 두 번째 만남이라서 좀 더 노련한 모습으로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다 알듯이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돈이 되는 것, 그리고 정치적인 수완도 매우 훌륭해서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상가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협상력을 가지고 나타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의 담판이 오늘과 내일 어떻게 결단이 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처음 만남은 사실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죠. 모두 네.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정말 이 적대 관계가 이제 해소되는 네. 그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오늘 아침에 트윗을 하나 날렸는데 내 친구 김정은, 마이 프렌드 김정은 이렇게 트윗을 날리고 시작했어요. 보니까 이제 미국은 열려 있다. 네. 이제 결정은 북한의 결정에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닐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로의 그 패가 또 많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 부담을 가진 양측에 모두 부담이 있는 절실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까지 화제가 됐던 부분은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23일 4시 32분에 출발을 해서 하노이에 도착하기까지 이틀 반이 걸렸습니다. 66시간이 걸렸다고 하죠. 이 힘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노이에 왔고, 이 열차 이동에 대해서 뭐 워낙에 많은 그 언론에서 보도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석들을 좀 하고 있고, 어제 우리도 지금 베트남 현지에 나가 있는 뉴스토마토 정치부 최한영 기자 연결을 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죠. 최한영 기자의 시각은 김일성,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중국을 거쳐가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 발전 상황을 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이 열차 이동.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효과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해석을 역시 최한영 기자 마찬가지로 이성희 기자도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지금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보세요. 어제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통과했다, 그게 다 실시간 속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비행기를 탔다면은 뭐 몇 시에 떴다, 몇 시에 도착했다, 그걸로 끝인데 이제 열차를 타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처 생각은 했죠. 근데 국제 외교상에서는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직선 거리가 2,760km 정도입니다. 이제 비행기로 4, 5시간 거리인데 이제 보통 이제 비행기로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기 국가 그 국기가 걸린 비행기를 타고 딱 와서 뭐 정상적인 외교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얻은 게 방금 말씀하셨던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 트위터 막 그런 데 보면은 어디 통과했다, 그게 실시간 그 랭킹 올라올 정도로 그게 주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제 최한영 기자께서 설명했던 정통성 강조. 네. 그 조부인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2차례 기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그 위원장도 그 모스크바를 20일에 거쳐서 기차를 타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 주민들 그 기억 속에는 아, 우리 지도자들은 기차를 타고 해외를 나가는구나. 이게 또 얼마든지 북한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사진과 또 비교해가지고 아, 우리 그 지도자들께서는 변함이 없구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연출을 한 거죠. 또 그 거의 열흘 동안 이제 평양을 비워두는 상황인데 그렇게 돼도 나의 김정은 위원장의 그러게요. 자신감으로 기반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열흘간 평양을 비워둔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언제 간다, 언제 온다, 막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죠. 만약 체제가 불안하면은 그게 안 될 건데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발표를 하고 열차로 갔다 오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중 관계 가시도 또 그 열차로 만들어진 그런 효과인데요. 지금 중국이 춘절 특별 그런 운송기간입니다. 그 중국 20억 인구가 자기 고향 가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걸 통제를 그렇죠. 한 그걸 거네요. 통제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학교 개학 시즌. 어.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웨이보 그런데 보면은 아, 너무 힘들다, 막 그런 불만이 많은데도 중국 당국은 그거를 다 편의를 봐줬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상당히 좀 의존하는 게 아닌가. 지금 중국이 없으면 밖을 못 나가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어요. 지난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중국 비행기를 또 이용을 했었고, 이번에도 보니까 북한 열차만 달린 게 아니라 앞에 중국 그 열차가 그러니까 이끌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에 상당히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좀 가져보게 돼요.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다른 측면으로는 미국이 바로 상대팀이지 않습니까? 지금 G2 국가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 두 우리 개 뒷배가 국가가 있다, 있죠. 예,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김 위원장이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려우면 우리도 다른 생각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른 생각이란 게 바로 중국인 거죠. 미국과 협상이 어려워도 우리는 중국이 있으니까 괜찮다, 약간 미국 쪽에. 그러니까 협상 잘해보자, 그런 식으로 일종의 메시지가 그렇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진짜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륙철도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도 지금 시베리아 철도 많이 지금 또 구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평양에서 지금 베트남까지 뭐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속 6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만약 고속철도로 가면 그것보다 더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 평양에서 베트남까지 가니까 부산에서 베트남, 또 그걸 넘어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 게 그러네요. 국민들 이제 딱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이게 현실성이 있다. 사실 남북이 그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합의했습니다. 경의선이 이제 서울과 의주 그쪽을 연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동남아 쪽, 중국 동남아 쪽으로 가는 거고, 동해선은 서울이랑 그 위쪽 가가지고 러시아 쪽을 연결합니다. 러시아 연결되면은 거기 시베리아 통과 열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죠. 연결이 되는 예. 건데.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난번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까지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그렇죠. 예. 네. 그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그런 게 있고 또 수출 루트가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이 좀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협에서도 1차적으로 좀 꼽히는 게 이제 도로와 철도 관련된 그 인프라 관련된 그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이 열차 이동이 뭐 지난번 탁현민 그 전 예. 그 비서관도 정말 그 북한의 의전심 탁월한 선택을 했다라고 좀 칭찬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의 효과는 지금 다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도 이 60시간이 넘게 걸려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할지 지금 동당역은 보니까 3월 2일까지 그 주민들 이용을 못하게 좀 막아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뭐 갈 때는 또 중국을 들려서 갈 것으로 좀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은 정말 높습니다. 일단 중국이 다음 달 초에 그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인 양이라는 게 열립니다. 그때 중국 한 해 동안 어떻게 외교를 할 건지, 뭐 경제를 할 건지 그걸 다 결정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그 전에 김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좀 북미 회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듣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돌아갈 때가 문제입니다. 철도로 간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66시간을 걸려가지고 또 가야는 힘들죠. 지금 네. 뭐 제대로 된 소식통은 아니지만 이야기 들리는 바로는 지금 하노이에 그 참매 1호가 와 있다. 예. 지금 뭐 하노이 공항이 아니라 또 군들이 사용하는 그 공항이 있다면서요. 거기 예. 와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바지만 들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참매 1호가 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네. 김 위원장이 철도를 탄 거 아니냐 좀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참매 1호가 지난번에 싱가포르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김 위원장이 중국 국적기를 타고 가긴 했는데 참매 1호도 그때 그 북한 소행원들을 태우고 싱가포르와 평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 자신이 참매 1호를 타고 중국도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참매 1호가 노후화돼서 안 탔다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철도에 대한 예. 의미가 크니까. 네. 올라갈 때는 아마 참매 1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좀 빨리 와서 보자.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올라가는데 주민들이 힘들게 하면은 또 오히려 중국 당국이 좀 피곤해지니까 네. 그냥 주민들 피곤하지 않게 철도 말고 비행기 타고 와라. 약간 그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워낙에 뭐 지금 북한에서도 기대가 한껏 부풀어진 그 상황인데 네. 통 큰 결단이 정말 나올지 상당히 좀 많은 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해온 파격 행보들을 보면은 좀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통큰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트럼프 대통령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주지사들과 만찬을 했습니다. 하노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원하고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 경제발전 속도에 있어서 많은 기록을 세우는 나라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교환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데 솔직히 김 위원장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신 교환도 하고 또 정상회담하면서 별도 이야기하고 신년사에서도 지금 뭐 금강산 그리고 금강산 또 농단. 개성공단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어요. 예.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 이게 정부 뭔가 물밑 협상이 됐으니까 예. 이야기한 것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이야기를 또 했던 그 그렇죠. 부분들도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한 게 아닐 거란 말이죠. 또 뭔가 다 뭐 어쨌든 뭐 짜여진 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이 가져보게 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고비가 아닐까 싶어요. 내년이 보니까 노동당 창건 75주년이기도 하고 지금 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내년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주민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그 시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정권 정통성을 지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는 항일 투쟁을 했었고 네. 6.25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쟁 지도자 그런 걸로 갔던 거고 네. 김정일 김정일. 네. 같은 경우는 핵 개발하면서 우리가 핵 강국이 됐다. 네. 그거로 간 거였고 김정은이 경제를 같은 경우는 일으켜야 경제를 되겠네요. 일으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야 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본주의화가 좀 많이 됐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물주, 전주 그런 식으로 실제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세우고 있고 또 지방 장시도 수백 개가 지금 활성화돼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세금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 확실한 그 개혁 개방을 해야지 그 좀 더 탄탄해지겠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것 네. 같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고 두 정상 모두 절실한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이성희 기자는 통큰 결단이 나올 것이다 라는데 이제 무게를 좀 두는 거고 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게 그 두 지도자의 특이한 좀 경력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스위스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알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그렇죠. 어디에서 네. 돈을 벌 수 있다. 그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자신의 타워를 하나 세우고 싶겠죠. 그런 식으로 기존의 정치, 외교, 역사 그런 것보다는 경제적인 면모, 실리, 현실을 보는 소로스도 지도자.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개혁 개방에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을 따라서 이 베트남으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을 인도한 그 이유가 또 있겠죠. 장소의 정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통합 결단이 나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박민호 기자 생각도 마찬가지인지 베트남처럼 이 북한이 개혁 개방 이렇게 흘러가서 경제 발전 좀 이룰 네. 것이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결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큰 결단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렇다고 또 스몰 딜도 아닐 거라 보고. 빅딜은 아니다. 스몰드 네, 미디엄? 예, 네. 굳이 이제 네. 용어를 만들자면 나싱베러 더 이상 나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좋은 선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정치, 외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일종의 게임처럼 보는 네. 시각들이 많거든요. 뭐 게임 이론이나 해가지고 마치 이제 최선도 최악도 아닌 중간 단계에서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소개팅 같은 거 나가면 킹카, 퀸카들은 짝을 못 찾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잘생기고 가장 예쁜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다 누구나 선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선의 선택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경쟁률이 있어요. 높은 데를 안 가는 거군요. 네,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외교 문제에서 핵 관련된 그런 문제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최악도 아니고 최선도 아닌 중간 부분을 선택하는 그런 논리가 있거든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아마 단계별로 동시적으로 행동하는 원칙을 지지하면서 그리고 한반도의 뭐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 비핵화 이런 선언을 할 때 아마 단계적이면서 미국과 북한이 동시적으로 이행하는 안에서 점차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중간 단계에서 될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했던 말 중에 이제 경제 제재라든지 그 적대시하는 정책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걸 이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빅딜보다는 다소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하노이 회담을 하고 있고 베트남을 롤 모델로 해서 이제 앞으로 북한이 걸어갈 길이다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평소에 북한이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중국을 좀 많이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중국이 사실상 명목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런 사실 자본주의 중국과 형식을 갖고 베트남 있잖아요. 다 사회주의 네. 국가고 뭐 네. 다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네. 다만 이제 베트남과는 구조적으로 좀 달라요, 사실은. 네. 좀 많이 다르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농업국가에서 이제 공업국가가 된 거고, 네.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공업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걸 이제 발전시키기가 더 쉽지는 않겠다라는 네. 그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도 뭐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또 열악한 그런 환경이 실제로 보면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IT 기술, 과학 기술, 그리고 그렇죠. 인적 자원. 풍부한 그 인적 자원을 비롯해서 성장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우리 남한처럼 여러 가지 좀 역경을 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하는 것은 사실 환경적인 부분에서 해결된다면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처럼 뭐 10% 넘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경제 제재 부분이 풀리고 또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좀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협상을 해서 결단을 내게 된다면은 중국식 모델 그리고 베트남식의 사회주의 경제 모델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체제는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공산당이 이제 지배하는 그 정치 체계에서 자본주의 요소를 좀 받아들이는 약간 중국식의 그런 모형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그렇다면 남한과 협력은 할 수는 있는데 네. 정치 시스템에서는 그 나중에 차후에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어쨌든 열차 이동을 하면서 중국과 베트남을 다 기차로 경제 발전 사항을 또 봤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도 좀 생각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서 이성희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가 19일 날 있었죠. 여기서 이제
상응 조치. 사실 이제 미국이 뭘 내줘야 되느냐에 대한 그 고민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우리를 활용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협 카드를 이제 제시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북 경협의 카드 어떻게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통할 것으로 보세요? 네,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북미가 그 북한은 영병 핵시설을 폐쇄하고 네, 이제 미국은 사찰하고. 예. 네. 사찰은 이제 또 협상 통해 가지고 아마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이제 정해지겠지만 여튼 핵시설 폐쇄까지는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스몰딜인 거죠. 예. 네. 거기서 더 가야지 이제 중간딜을 네, 빅딜이 플러스 가는 알파가 이제 거겠습니다. 빅딜이 되고. 그리고 네. 미국은 남북 경협 일부 제재 완화랑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그것까지 어느 정도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해외 언론도 그렇고 약간 좀 그쪽 정부 관계자들 이야기도 그런 것 같고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어떤 협상을 할지는 네. 모르죠. 일단 갑자기 뭐 금강산 하나만 받고 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거의 핵시설의 한 80% 정도는 차지를 하는 상당히 좀 중요한 핵시설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미래 네. 그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그래서 그게 핵을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 그런 의지로 이제 연병 핵시설을 포기한다는 거죠. 네. 그 문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핵이 어느 정도냐 이제 그게 가장 큰 쟁점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로 그냥 다 까는 게 아니라 네. 천천히 핵 비핵화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뭐 넘겨줄 수 있다 약간 네.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시간표가 상당히 그렇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반도 정세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이게 참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낸다는 전제를 한다면은 일단 정치적으로 종전선언이 유력하죠.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제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북미 수교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소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정세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북미 수교가 되면은 북한은 개혁 개방이 현실화됩니다. 그 베트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미국과의 수교를 신호탄으로 이제 해외 자본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월드뱅크, IMF 같은 이제 국제기구 그리고 뭐 코카콜라, 뭐 나이키 뭐 그런 국제적인 그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짐 로저스라는 그 투자자 같은 네. 경우도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 그걸 공언하고 있죠. 그 사람들도. 우리 기업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이 개방할 때도 보면은 그 동남아의 화교자분들이 먼저 들어가서 큰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을 기회의 땅으로 보시는데 사실 개성공단과 비교해 보면은 인건비가 2.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쯤에 그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했지만 교육 수준도 높고 말도 네. 통하고 그런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한 그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성공단 관계자분들 간혹 만나보면은 북한만한 투자처가 없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박민호 기자 생각은 어떤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월요일이었죠. 신한반도 체제 주도성을 강조했어요. 그만큼 이게 주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다 그런 역할도 강조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한반도 어떻게 네. 구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신한반도 체제가 이제 통일하자 결국은 이 얘기고요. 이제 올해가 이제 분단 70년째 됐던 해고 그리고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된 네, 해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산 가족과 관련이 없는 집안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6.25 전쟁 때 다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 집집마다 사정이 있고 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분단을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통일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네, 민족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중국과 미국은 이제 혈맹국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맹국으로서 좀 뒤로 나와서 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신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야 돼가지 않을까. 그게 이상적입니다. 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주인공이다. 우리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 또 여기까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토마토 정치부 이성희 기자 그리고 박민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측이 원하는 건 명확하죠. 무엇보다 이번 회담에서 어느 수준까지 내주고 얼마나 이제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세계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는 베트남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베트남 현지를 좀 연결해 볼 텐데요. 지금
한인들, 베트남의 현지 교민들이 월드컵보다 더한 그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현지 교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호 베트남 한인 교민 회장입니다. 자,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당히 그곳 분위기는 들떠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베트남 여기 시민들은 약간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 저희 교민들은 많이 차분합니다. 저희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민들은 뭐 축제 분위기라기보다 아주 신중하게 다들 지켜보고 또 신중하게 회담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좀 긴장감과 그리고 또 기대감이 또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뭐 호텔이나 그 회담장 주변의 경비가 상당히 좀 삼엄하기도 할 것 같고 지금 역사의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2차 북미 회담 장소로 하노이가 결정이 됐을 때 기분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놀라웠죠.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떤 회담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 보통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역사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하노이는 약 4,000명이 훨씬 넘는 지금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냥 그 회담이 결정되는 순간 바로 그 자체가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노이 교민들은 기쁘게 반기죠. 반기는데 좀 저희들 교민들이 이 역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또 100년쯤 뒤에 저희 후손들이 물어볼 거잖아요. 우리 그때 물론 저는 그때 지구상에 없겠지만 그때 그 역사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 교민들은 참 굉장히 좀 차분하게 저희들의 그 바람을 어떻게 회담장에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여러 가지를 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 이렇게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취재 열기가 상당히 좀 뜨겁군요. 지금 베트남에 그 현재 교민들이 어느 정도 거주하고 계신지 또 하노이에 많이 또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 전역에 약 한 18만 명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하노이만 지금 6만 정도 거주하는데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노이도 곧 10만 교민이 거주하는 아주 대규모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네요. 지금 교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착잡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역할이 없는데 다행히 엊그저께 미국에서 발행된 조화를 보니까 그리고 네. 또 베트남 어떤 지각 있는 인사 한 분이 길거리에다가 우리 태극기를 내걸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걸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이제 회담장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의 애타는 바람을 전할 방법이 참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의 바람을 이렇게 전달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을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저희들은 이제 애초에 여기는 이제 이 집회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제 길거리 이제 응원 다시 말해서 회담장 앞에서 저희 교민들이 피켓을 들고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갖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베트남 공안에서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마 한인회 우리 강당에서 내일
오늘부터 지금 강당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TV를 지금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저희들이 모두 회담하는 시간에는 모두 다 모여서 아마 만약에 길거리 응원이 안 될 경우 실내에서라도 응원전을 펼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은 허가가 안 떨어진 상태지만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단 회담이 잘 되라고 양국 그 정상들을 응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이제 기념 주화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저도 보고서는 그래서 굉장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민들은 상당히 그래도 이런 역할에 대한 어떤 생각이 그런 주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여기 베트남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저희들이 태극기를 들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이제 한반도기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기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 쓰는 문구는 틀려요. 이 DPRK USA가 지금 이제 오피셜 이 서밋 용어인데, 근데 저희들은 이제 교민들은 NKUS 이렇게 씁니다. 또 그리고 남쪽을 우리가 지칭할 때는 SK 이렇게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지칭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우리 7천만 동포는 모두 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 회담장이 아직도 지금 이제 메트로폴이 유력해서 메트로폴에서는 지금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교민들 생각은 이미 회담장이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회담은 이미 하노이에 결정될 때 우리 7천만 가슴속이 회담장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정말 비핵화 그리고 종전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한반도 평화가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민들의 그 바람이 결실로 좀 맺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점은 지금 베트남에도 이제 하노이 북한 대사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도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한인회와 어떻게 좀 교류가 좀 있나요? 그들도 반응도 궁금하고요. 참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쪽 주민들이 저희들과 한인회와 교류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 북한 주민은 많지 않습니다. 대사관 직원 그리고 식당이 2개가 있어요. 식당 종업원 그리고 또 무역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무역회사 직원 그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이상은 알 수는 없는데 추산해 보면 200명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저희들 교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모국에 또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이번 북미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죠. 한반도의 전쟁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죠. 만약에 그 불씨를 우리가 남긴다면 그야말로 우리 우리 민족이 인류사에 공헌할 기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애타게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바라는 거는 이번 북미 회담에 색상을 입히려는 그런 분들을 가끔 언론에서도 보고 했는데 이번 북미 회담을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정치적으로 각색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이번에는 모두 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북쪽 사람도 남쪽 사람도 전부 다 한 마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거리 응원하셨으면 좋겠고요. 행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베트남 현지 연결해봤습니다. 윤상호 베트남 한인 교민 회장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퀴즈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정답부터 좀 공개를 해드릴까요? 어제 정답은 다모아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 번호 묻는 문제였는데요. 13971 정답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명심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문제 드릴게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도시로 베트남의 수도이며 베트남에서 두 번째 큰 규모의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페이지에 오셔서 구독해 주시고 정답 남겨주시고요. 남기실 때는 꼭 이메일 주소 함께 남겨주셔야 선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방트 선글라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특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전쟁의 결과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 쌍방이 2km의 비무장지대를 두고 적대 행위를 감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은 지금까지 65년째 38선을 대신해 분단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전이 아닌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남북한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6.25는 승리자 없는 동족상잔 최대의 비극을 낳은 발발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판문점은 서울에서 북으로 약 50km, 개성에서 동으로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전협정이 조인되었고 포로 교환도 이루어졌습니다.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유엔 측의 자유의 집과 북한 측의 판문각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결의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았죠. 그리고 6월 12일에는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입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이제 전쟁 종식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이 그 끝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민족의 완전한 통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가야 합니다. 민족의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영토의 대부분이 우리의 정치, 경제적 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열릴 북미 2차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토크합니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약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이자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소장이신 고성규 소장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경제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네. 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네. 지금 상당하죠. 그리고 4년 정도 후면 이제 4만 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은 행복하신가요? 3만 불 시대? 제가 어디 특강을 가거나 이게 강연을 가면은 꼭 그 청중들한테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 제가 드렸군요. 그래서 행복하신가를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왜 행복하냐면 결국은 이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네. 34조 행복 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아까 3만 불 경제 수준으로 보면 세계 11위의 네. GDP 보면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유엔의 157개국 중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행복 네. 지수를 매년 산출해서 이렇게 네. 배포하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은 계속 55위, 57, 8위, 50대 후반을 하고 있어요. 이 경제 규모는 상위 11위국인데 네. 이런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거긴 후진국, 중진국, 개도국, 선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OECD라는 그 선진국만을 소득 비교를 재분배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지금 예. 부익부 빈익빈 정말 맞습니다. 3만 불에 예. 누리는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네네. 정말 일부고 대다수의 우리가 국민이라고 칭하는 이 네. 분들은 예. 행복하지 않다는 점. 맞습니다. 교수님도 행복하지 않으신 거네요. 비교적 저는 행복한데요. 예, 제가 좀 긍정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나 일본이 네. 비교적 행복 지수가 낮아요. 그래서 선진국으로 볼 때도 OECD가 38개국인데 한국은 한 28구위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삶의 지수에 대한 더 베터 라이프라고 더 나은 삶의 지수라는 걸 선진국들은 또 뽑고 있는데 거기 지수가 11개 지표가 네.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교육, 안보, 주거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공동체, 그다음에 이런 그 삶의 질 이런 굉장히 10점 만점 중에 공동체 같은 게 0.2예요. 공동체란 게 어떤 질가 나오냐면 당신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돼 있느냐. 네. 그런데 우리가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는 이제 대가족 제도 또는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이제 1인 가족이 돼가고 그다음에 핵가족제가 되면서 도시화가 되고 오면서 이제 단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도와줄 그런 공동체가 없다. 이 뭐 100점 만점으로 보면 2점 나오는 그런 정도로 외롭다라는 보면 거네요. 굉장히 그만큼 심각한.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경제 성장과 행복이 일치되지 않는 네, 네. 그 사회인 것 같은데 그러면 행복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대가 어느? 꽤 재밌는 연령대예요? 건데요. 네. 보면은 이것도 역시 유엔에서 매년 이렇게 애뉴얼 매년의 행복한 지수를 보면 젊은 층에서 20, 30대가 가장 본인이 어떤 경제적인 또는 활동적인 네. 문제가 없을 때 가장 행복하고 이제 60대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떨어지게 돼요. 특히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낮은데 여성분들이 더욱더 떨어지는데 그건 아마 이게 후진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하고도 연관이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은 자료가 60대 이하 넘어가시면은 65세 넘어가면은 행복 지수가 뚝 떨어지는. 노후 준비도 많이 하셔야 예, 되고 예, 사실 예. 지금 60대 분들 저희 이제 부모 세대가 될 텐데 네. 이제 부모 봉양을 했고 자식들도 키우고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그 시기가 아닐까 싶어서 네, 행복 네. 지수가 또 많이 좀 떨어지는구나 싶기도 한데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네. 이야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네, 네. 고령화 시대를 네, 네, 맞이하는 네. 그분들일 거고 네. 우리 또 저출산 네. 문제가 너무도 또 심각하고 네, 네. 워낙에 행복 지수가 낮다 보니까 이제 비혼족도 많고 네. 거기다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는데 이제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난임, 불임 뭐 이런 분들도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정부에서는 예산 이런 관련된 그 시대에 대한 그 예산,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나라에서 많은 뭐 정권에 상관없이 많은 투입을 하고 있죠. 실제 뭐 여러 여기다 우리나라 아기의 울음소리가 이제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고령화는 너무 심하게 되는 우리나라 지금 고령 사회가 이미 들어가 있고 65세의 초고령 사회가 23년에서 26년 사이에 온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예측보다 빨리 27년 예측했다 2026년, 25년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이 고령화 자체의 사회복지 비용이나 의료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 외에도 어떤 노동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네, 현저히 네,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5세에서 64세 노동 가능 인구가 우리나라가 약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19, 2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부양비 자체 15세에서 64세 중 그 100명이 있다고 네. 하면 65세 이상 인구분은 19.2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비율이 2060년 되면 89명까지 네. 올라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노년에 대한 이분들이 경제 성장률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를 지향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고용의 안정이라든가 어떤 독립적인 이런 생활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할 만한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 사회적인 네.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좋지 않은 높은 지수 중에 하나가 이 배우자나 본인의 소득에 의존을 해서 네. 65세 이상 네. 가구가 사는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65세 되면은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취업이라든가 고용의 질이 떨어지다 네. 보면 그런데 본인의 수입에 의존하는
그러한 어떤 사회의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이제 급격해 상승하는 노후 준비가 그런 안 된 문제.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초연금도 이제 상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분들이 건강에 대한 인식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실제 건강도보다 낮은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면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이 어떤 국가 치매 책임제, 그 다음에 어떤 중증 질환이라든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굉장히 확대를 하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화로 넘어가는 그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좀 부족한. 네. 근데 이제 복지 비용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이게 매년 증가를 하고 오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워낙에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네네. 체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실효성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또 많이 되고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그 부분은 네네. 한의학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예, 예. 지금 저출산이 고령화 시대에 네. 한의학이 사실상 전통 의학으로서 네네. 민족의 예, 예. 상당히 노하우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여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거든요. 네네. 어떻게 구성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제가 이제 우리 한의학을 하고 있지만 의료관리정책, 네. 노인정책 파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 보면은 우리나라 이 의료기관 네. 보면 뭐 의원, 한의원, 그 다음에 이제 한방병원, 병원 이런 구조로 보면 한방병원이나 병원이 일반 병원에 비해서 현격하게 수가 적죠. 네. 한의원 숫자도 의원보다 훨씬 작은데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오히려 한의원이나 많이, 한방병원에 네, 침 맞고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 네. 진료율이 훨씬 높으세요. 그런데 이 가장 큰 문제는 이 자기 본인 부담에 대한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도 우리 건강에 대한 보험 시스템이 잘 돼 네.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선진. 그런데 이 자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일반 의료 양방이라고 그러죠. 의료 쪽 양방 쪽에서는 한 60, 70%가 커버가 되는데 한의계는 한 30%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첩약에 대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약침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치매 같은 경우도 이게 참여를 해야 되고 1차 진료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쪽에서 이제 한의계가 여러 가지로 이제 국가 정책에 소외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네네네.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고령화층이 한의학 또는 의료에 어떤 건강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자기가 한방병원에 갔을 때도 그 최상의 건강을 유지를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을 권리가 네. 있는데 이 재정적 부담이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거니까 그게 정부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고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 두 번째는 이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네. 난임에 대해서는 보통 인공수정, 체외수정 하는데 네. 체외수정 같은 경우가 보통 한 30%, 인공수정 10%, 평균적으로 20% 정도라 보면 우리 한방 난임 사업이라는 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방뿐만 생각했는데 예. 한방에서도 치료가 있군요. 임신 성공률이 25%에 30%까지 굉장히 고통도 덜하면서 잘 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이 원하고 난임 부부가 원하니까 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돈으로 네. 자치제 지방자치 돈으로 해서 이렇게 성공률이라든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난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한방 난임을. 그래서 이거 국민을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런 고령층에 대한 이 어떤 이 한의계가 국민 기여를 하는 굉장히 치료 수단으로서 있으니까 지원을 해야 되고 난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빠져져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난임 부부가 원한다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그 총동원을 해서 좀 지원을 또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한의학 쪽으로도 네. 정부의 그런 그 예산적인 그 지원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고성교 소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한의학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토크합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자, 2월 27일 이 김선영의 뉴스 카페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요. 내일 다시 12시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